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 프레임워크의 개념, 그다음에 프레임워크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라든지 지향하고자 하는 목표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프레임워크의 사전적 의미는 뼈대 혹은 골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네이버 영어 사전에서 검색한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자, 이 프레임워크를 사전적 의미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이걸 이제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아키텍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프레임워크는 바로 이 아키텍처를 제공하는 거죠. 어플리케이션의 뼈대, 어플리케이션의 골격을 구성하는 아키텍처를 바로 프레임워크가 제공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프레임워크가 제공하고자 하는 거는 아키텍처. 그러니까 요 단어를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왜 이제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거를 만들게 됐을까? 자, 그거를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두 명의 개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A 개발자는 신입사원,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신입사원이고요. 1년 차. 그다음에 B 개발자는 한 10년 이상 된 굉장히 그 경험도 많고 여러 가지 이제 노하우도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개발자입니다. 자, 이 두 사람한테 인형을 만들어라 라고 했을 때, 신입사원은 당연히 대학에서 배운 대로 이렇게 스탠다드한 뼈대에다가 살을 붙여서 인형을 만들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년 차 경력을 가진 요 개발자는 그동안의 어떤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서 이렇게 역동적인 인형을 만들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자, 인형을 이렇게 각각 만들었는데 문제는 인형을 만들 때가 아니고요. 요 인형을 유지보수할 때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요 A 개발자가 만든 인형을 어떤 고객이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다가 오른쪽 팔다리가 이제 부러져요. 팔다리가 부러졌으면 당연히 AS를 맡겼겠죠. 그래서 요 인형을 수리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을 때 사실은 이제 요 인형을 만든 A 개발자가 유지보수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만든 인형이고 누구보다 이제 구조도 잘 알고 있을 테고. 근데 문제가 요 A 개발자가 퇴사해 버렸어요. 없어요. 남아있는 개발자가 B밖에 없고 이 B 개발자가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데 이 개발자 입장에서 B 개발자 입장에서는 요 인형의 유지보수에 앞서서 인형의 구조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 팔다리를 내가 수리를 해야 되는데 원래 모습이 어땠었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설계도를 구해서 설계도를 열심히 봐야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고객이 계속 전화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는 받아볼 수 있느냐? 뭐 내일까지는 가능하겠느냐? 자, 그러면 개발자 입장에서는 계속 이제 고객님이 전화하니까, 아, 급하신가 보다. 좀 더 빨리 내가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설계도를 이제 무시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설계도를 무시하고 유지보수합니다. 그러면 설계도 없이 유지보수한다는 얘기는 자신의 경험에 기반해서 자신의 어떤 경험에 기초해서 유지보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면 오른쪽 팔다리가 이런 모습으로 유지보수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인형을 수리해서 고객에게 넘겨줬을 때 고객이 만족할까요? 만족 못하겠죠. 인형의 모습이 완전 달라졌거든요. 자, 아키텍처를 프레임워크가 제공한다는 것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분명히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정상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유지보수 인력이 바뀌고 그 유지보수 인력이 바뀌었을 때 인수인계도 제대로 되지 않고 산출물에 입각해서 유지보수를 하지 않는다면 요 인형의 아키텍처는 왜곡되거나 변형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분명히 사람이었는데 10년쯤이 지나면 이렇게 거미가 돼 있을 수도 있고요. 20년이 지나면 이게 독수리가 돼 있을 수도 있고요. 30년이 지나면 뭐였는지를 모르게끔 이게 처음에 사람이었는지 뭐 말이었는지 거미였는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까지 변형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임워크가 등장하게 된 배경, 그리고 프레임워크가 지향하고자 하는 목표는 바로 아키텍처입니다. 자, 개발자들한테 야, 인형 한번 만들어 봐 라고 하면서 뭐를 던져주냐면 이 뼈대를 제공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자 니들은 이 뼈대를 건드리지 말고 이 뼈대 위에다가 살만 붙여라. 자, 여러분들 앞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키텍처는 프레임워크가 제공하고 그 아키텍처 위에서 비즈니스 로직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 비즈니스 로직을 우리 같은 개발자가 만드는 거다. 그래서 프레임워크를 뭐라고도 많이 이야기하냐면 반제품이라고 이야기해요. 아키텍처와 비즈니스 로직이 완벽하게 결합된 상태를 이제 솔루션이라고 보는 거죠. 솔루션은 아키텍처와 로직이 완벽하게 결합이 돼서 돈 주고 팔아먹는 게 솔루션이라면 프레임워크는 아키텍처 부분만 제공해 주기 때문에 반제품. 나머지 이제 절반에 해당하는 로직은 개발자가 추가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개발자들에게 뭔가를 만들려고 할 때 아키텍처를 어떤 표준화된 아키텍처를 제공하고 개발자들은 여기다가 살만 붙이게끔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개발자가 시스템을 개발하더라도 어떻다? 비슷하다. 뭐가? 아키텍처가. 자, 그래서 아키텍처가 비슷한 시스템들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렇게 되면 전혀 다른 개발자가 전혀 다른 시스템을 유지 보수를 하더라도 이 아키텍처를 개발자 마음대로, 개발자 임의로 변형시키거나 왜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키텍처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프레임워크의 등장 배경이면서 특징인 거죠. 자, 그러면 이 프레임워크를 우리가 사용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느냐? 일단 구현 시간이 굉장히 짧아집니다. 자, 구현 시간이 짧아진다는 것은 뭐 누구나 다 동의하는 부분이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프레임워크를 이용하게 되면 아키텍처에 대해서 개발자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아키텍처는 프레임워크가 제공해 주니까. 그럼 개발자들은 거기에 들어가는 비즈니스 로직만 신경 쓰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시간이 줄어들 거고요. 자, 두 번째는 개발자들은 비즈니스 로직에 해당하는 이 살만 담당하기 때문에 개발하기도 쉽고 테스트도 유지 보수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소스를 수정했을 때 테스트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아키텍처 부분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개발자 입장에서는 비즈니스 로직만 관리하고 비즈니스 로직만 테스트하면 되기 때문에 유지 보수에 들어가는 시간, 그 다음에 인력 같은 것들도 상당 부분 줄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개발자들의 역량을 획일화시킬 수 있다. 이것도 사실은 개발자 입장에서는 불만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10년 동안 어떤 상당한 경험이라든지 노하우를 축적을 했는데 신입으로 들어온 요 친구하고 별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전제 조건은 신입사원과 10년차 고급 개발자, 숙련된 개발자가 동일한 프레임워크를 학습을 했을 때 그게 이제 전제가 되는 거고 동일한 프레임워크 기반 위에서 우리가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면 소스가 거의 비슷해요. 소스가 거의 비슷한 소스가 나온다. 그래서 개발자들의 역량에 따라서 소스가 완전 이제 퀄리티가 차이가 나거나 이럴 확률은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 이게 제일 사실은 중요한데요. 검증된 아키텍처, 자, 아키텍처를 프레임워크로부터 빌려서 쓰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프레임워크를 사용할 때는요, 검증된 단체나 회사가 제공하는 프레임워크를 씁니다. 그래서 아파치라든지 구글에서 제공하는 프레임워크를 갖다 쓰지, 전혀 뭐 이름 없는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데서 만든 프레임워크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자, 그리고요, 그런 아키텍처를 여러 시스템에서 재사용할 수가 있고, 그 아키텍처는 시간이 흘러도 변형되거나 왜곡될 일이 없다. 아키텍처의 일관성이 유지가
된다. 그리고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리적으로 굉장한 그 안정감을 줘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만약에 스프링이라는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어떤 시스템을 계속 유지보수 해왔어요. 근데 갑자기 다음 달부터 다른 시스템 유지보수 하셔야 돼요 라고 했는데 그 시스템이 만약에 똑같은 스프링 프레임워크 기반이다. 그랬을 때 구조가 똑같겠네. 아키텍처는 차이가 없겠네라는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발자로 하여금 심리적인 안정감 이런 것들도 줄 수가 있다. 자, 자바 기반의 프레임워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이 자바 기반의 프레임워크들은 오픈 소스 형태의 프레임워크가 굉장히 많죠. 물론 이제 오픈 소스가 아닌 프레임워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오픈 소스 형태로 제공이 되고요. 오픈 소스라고 한다라는 것은 일단 라이센스에 대한 부담이 없다는 것. 그리고 어떤 프레임워크를 오픈 소스 형태의 프레임워크를 커스터마이징을 통해서 얼마든지 변형시켜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오픈 소스 프레임워크의 특징입니다. 대표적인 자바 기반의 오픈소스 프레임워크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영역별로 한번 나눠보면 그 사용자와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는 프리젠테이션 쪽, 그 다음에 비즈니스 로직, 마지막으로 퍼시스턴스는 데이터베이스 연동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영속하니까. 자, 먼저 사용자와의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는 프리젠테이션을 보면 요게 키워드입니다. MVC 아키텍처를 제공하는 프레임워크들이 바로 프리젠테이션 프레임워크고요. 전통적으로 이제 스트러처라는 프레임워크를 많이 써 왔었는데 이 스트러처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죠. 우리가 스프링이라는 프레임워크를 배우게 될 거고 스프링 프레임워크 안에 들어있는 MVC 모듈, 그래서 스프링 MVC를 이용해서 대부분 화면 개발을 처리합니다. 스트러처라는 프레임워크를 왜 안 쓰느냐 잠깐만 좀 소개를 드리자면 스트러처라는 프레임워크는요 거의 뭐 프레임워크의 원조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mvnrepository.com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라이브러리 같은 거를 검색해서 메이븐 기반으로 또는 뭐 그레이드를 이용해서 다운로드할 때 주로 검색 용도로 쓰는 사이트인데 자, 여기에 들어가서 스프링이라는 키워드를 한번 검색해 볼까요? mvn repository 좀 확대해서 먼저 보여드릴까요? 자, mvnrepository.com이라는 사이트 여기 한번 방문하셔서 스프링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굉장히 많은 모듈이 이제 검색이 될 거고요. 그 중에서 이제 뭐 스프링 MVC 모듈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 스프링 웹 MVC라는 모듈, 뭐 다른 거를 클릭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들어가 보시면 2005년도에 그 1.0 레코멘드 버전이 나오고 난 이후부터 엄청나게 많은 버전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마이너 버전이 주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고요. 보세요.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2021년도 마지막에 이제 요때 이제 리리즈가 됐는데 가장 최신 버전이 5.3.14네요. 자, 아무튼 자, 스프링 프레임워크는 버전업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데 반면에 스트러치는 안 그랬어요. 굉장히 버전업이 느려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자들이 좀 더 이제 버전업이 자주 이루어지고 개발자들이 이런 기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그 기능을 적시에 프레임워크 쪽에서 제공해 준다면 이것만큼 고마운 일이 없죠. 자, 그래서 스프링 MVC로 지금은 거의 뭐 통일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레이어 쪽을 보면 전통적으로 EJB라고 하는 자바 기술을 이용해서 엔터프라이즈 자바빈 이 EJB 기술을 이용해서 비즈니스 컴포넌트를 만들어 왔었는데요. 이 EJB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일단은 스펙 자체가 너무 복잡해서 배우기도 어렵고 유지 보수도 어려워요.
그 다음에 메모리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기술이다 보니까 느려요. 그러니까 성능이 느리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개발자들이 해야 될 일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EJB 컴포넌트를 운용하려면 J2E 패턴과 같은 여러 가지 디자인 패턴을 조합을 해야 성능을 어느 정도, 그 다음에 유지보스의 편의성 같은 거를 보장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내가 EJB를 만들었다고 해도 이 EJB 컴포넌트를 실제로 운용을 하려면 EJB 컨테이너라는 거를 우리가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제우스라든지 웹로직, 웹스피어 같은 EJB 컨테이너, 우리가 보통 와스라고 부르는 얘네들을 구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싸요. 비싸고 느리고 그 다음에 어려워요. 배우기도 어렵고 유지보수도 어렵다. 자, 그런 EJB의 단점을 극복하고 등장한 게 바로 스프링이고요. 스프링에 IOC와 AOP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모듈을 이용해서 비즈니스 컴포넌트를 개발하고 운용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퍼시스턴스 레이어, DB 연동과 관련된 레이어인데요.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의 기술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이버네이트를 중심으로 하는 ORM, 자바의 오브젝트를 관계형 테이블과 매핑해 준다고 하여 ORM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거고요. 자, ORM 프레임워크도 하이버네이트가 거의 시초긴 한데 굉장히 다양해요. 그런 여러 가지 ORM 프레임워크를 표준화해서 통합한 것이 바로 자바 퍼시스턴스 API고요. 자, 그러면 이런 ORM, 하이버네이트를 기반으로 하는 이런 ORM 계열의 프레임워크가 있고요. 반대는 아니고, 아이바티스라든지 아이바티스에서 파생된 마이바티스 같은 데이터 매퍼 또는 SQL 매퍼라고 하는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종류의 프레임워크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뭘까? 일단 공통점은 있어요. 뭐냐면 자바 코드 한 줄만으로 데이터베이스 연동을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등록, 수정, 삭제, 검색 이런 CRUD 기능을 자바 코드 한 줄을 이용해서 처리해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죠. 근데 이제 궁극적인 어떤 차이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SQL을 개발자가 담당하냐, 프레임워크가 담당하느냐의 차이가 있어요. ORM은요, SQL 명령어조차도 프레임워크가 처리해 줍니다. SQL 명령어조차도 프레임워크가 제너레이션 해주고요. 아이바티스나 마이바티스 같은 데이터 매퍼 또는 SQL 매퍼는 자바 소스 또는 XML 설정 파일에다가 개발자가 SQL 명령어들을 등록해 놔야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희 강의에서는 뒷부분 쪽에서 이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리기는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스프링과의 어떤 연동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왜냐하면 하이버네이트나 JPA만 가지고 수업을 해도 뭐 한 40시간 이상 그렇게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좀 제약이 있다. 그래서 스프링 프레임워크와의 연동 쪽에 좀 집중을 해서 이 두 가지 프레임워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시간 이렇게 한번 프레임워크의 개념, 그 다음에 프레임워크가 지향하는 목표 이런 것들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